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 재표결이 불발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상정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관련 내용들 포함한 정치권 이슈, 서성교 건국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 쌍특검법 재표결 안건 본회의 상정이 이제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상황 지금 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12월 28일 날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난 1월 5일 날 국무회에서 부결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아닙니까? 오늘 원래는 이제 본회의에서 재얘기를 해서 찬성이냐 반대냐 표결을 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이 현재 상황에서 재표결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표결을 하게 되면은 이게 부결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의 찬성을 필요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 의석 구조를 보면은 국민의힘 112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최소한 한 19명 정도가 찬성을 해야지 통과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연기를 시켜서 한 2월 중순이나 말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총선 공천 과정에서 탈락자들이 나오면은 그 사람들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찬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조금 연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논란이 많으면은 국회에서 조기에 표결을 통해서 결론을 짓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민주당에서 또한 이 권한쟁의 심판 추진 검토를 하면서 이게 과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까지 논란을 일으키는 거 보면은 너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 특검이다. 이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논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50억 클럽에 관한 특검이 민주당의 방탄 특검이 되려면 50억 클럽과 관련된 것과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특검도 이들과 이해관계가 다 일치해야 이 얘기가 이제 납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50억 클럽들이 소위 말하는 이 민주당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직 규명된 바가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50억 클럽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는 물론 이제 이른바 화천대유의 대주주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로비를 한 대상인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는 예를 들면은 이 특수부 검사 출신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어떤 이 과거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변 인물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민주당하고 어떤 이해관계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냐를 규명을 하려면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게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검찰들이 그렇게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특검법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온 것인데 이게 민주당의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어떤 논리냐라는 게 의문이고 그다음에 아마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어쨌든 여당은 빠진 상태로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해충돌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은 특검 추천을 하는 대상에 민주당도 들어가지 않아요. 비교섭단체가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민주당이 이것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할 여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이고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전문가인데 법을 지금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국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런 논리로 이게 대통령실의 이관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논리 그대로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실하고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코드를 맞춰서 대응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일까? 이런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 봤을 때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이 특검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법에 대한
뭐 언급을 그동안은 자제해 왔는데 조금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특검법 명칭에 관련해 가지고 조금 축약하면서 포커스를 좀 이동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특검법 두 개가 이 명칭이 굉장히 긴데요. 하나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약칭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게 김건희 특검법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법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는 이 명칭 전환에 대해서 조금 뭐 프레임 전환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대장동 특검도 명칭이 굉장히 긴데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 근데 이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50억 특검법이라 그러는데 50억 뇌물을 받은 사람들 특검이 아니라 이걸 대장동 특검으로 명칭을 교환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특검법의 명칭의 초점을 김건희 여사나 50억 클럽이 아닌 그 도이치모터스와 대장동 의혹에 대해 가지고 바꾸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보통 이제 프레임 전환은 정치권에서 이제 흔히 많이 쓰는 뭐 조금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50억 예를 들어서 클럽 특검법 이런 데 내용을 보면은 사실은 이 50억 클럽 특검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거나 또 대장동 투자자들의 불법 행위,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이 특검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사실 이 특검법의 한계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해 충돌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이 특검법에 의하면은 특검 대상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제2부속실 설치 검토에 나섰는데 이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제2부속실 설치나 아니면 특별감찰관 임명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이제 여당 지도부의 입장에서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를 얘기한 게 지금 처음이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스스로 이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어떤 금기사항처럼 여겨져 오던 것을 직접 평가를 하면서 대통령실에 어떤 뭔가를 더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 역시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요구한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뭐 본인이 알겠죠. 제가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어떤 여론이라든가 언론이 요구하는 어떤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대통령이 열까 열지 않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언론이 요구를 한 게 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서 좀 이러한 배우자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좀 잘못했다라고 국민들이 여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진솔하게 설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후보 시절에는 이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떤 그 배우자의 역할만 하도록 하고 영부인이랄지 뭐 이런 것은 명칭을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의 연장선에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한 거였는데 지금 영부인은 영부인대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개고기 식용 금지법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어떤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일은 하는 대로 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를 안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솔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 그리고 특별감찰관도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해서 가져오면 임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당이 특별감찰관 임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엮어서 같이 해결하자고 하는 바람에 진도가 안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논리적으로 두 개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별감찰관 임명만 처리를 하면 여야가 합의 가능한 문제인데 이 구조를 사실 풀어주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지금까지보다는 한 발 더 나아간 입장 표명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좀 여러모로 총선에도 유리하고 지금 당이 살 길이 생긴다. 이런 지적들이 당 내외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은 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 여당의 입장에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가장 이게 뜨거운 이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 본인이 지금 현재만으로는 민심 수습이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좋은 제안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뭐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했을 텐데 조금 더 민심 수습을 위해서
구체적인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뭐 당위론적인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아직 김건희 여사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 부분이 종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에 이제 기소돼서 재판하는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은 이런 부분에 의해 가지고 검찰 조사가 좀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법에 의해서 정비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로는 뭐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임명되고 나면은 첫 번째 과제로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조금 수사를 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아니면은 김건희 그 여사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 이런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민들 앞에서 좀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명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수사를 받아서 법적인 부분에서 처벌받을 게 있으면 받겠다. 또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서도 본인이 사실 선물을 의도하거나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 방문 오는 사람이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 본인은 그거 포장도 뜯지 않고 예를 들어서 선물 보관소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관계를 자초지정을 국민들 앞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국민들의 납득을 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필요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본회의 전까지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이태원 특별법이 이제 상정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일단 여야가 어느 정도 이게 의견을 좀 일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세부 사항이 상당히 좀 지금 굉장히 입장차가 커갖고 오늘 과연 이제 상정이 되겠느냐 이제 이 부분부터 좀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여당이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상황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야당은 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에 찬성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당도 이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그럼 오늘 이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충분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풀렸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감각들이 사전에 좀 많이 좀 완화가 되고 그래도 풀릴 수 있었던 어떤 그런 뭐랄까 이 좀 과정이라든가 기회라든 게 있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좀 적절한 방법으로 책임을 진다든지 이런 방식이 좀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모처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이 그럼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의 입장은 이 이태원 특별법 자체를 거부하는 거였지만 중재안이 나온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좀 수용을 하고 이 중재안의 내용이라는 거는 특조위의 활동을 총선 이후에 하고 예. 뭐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리고 네. 특조위에서 특검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은 내용에서 뺀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사안이라면 수용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이걸 오늘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이 지금 이태원 특별법이 작년 6월 30일 날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속 안건으로 지정돼서 11월 29일 날 국회에 자동 부의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 통과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국회 본회의 즉 1월 29일 이후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자동 상정되죠.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민의힘이 조금 협상을 높여가지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이제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경찰, 검찰에서 뭐 그 원인, 또 진상, 책임 소재, 그다음에 대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직 국민의 의혹이 말끔하게 가시지 않고 특히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문제, 국가적 불행에 대해 가지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능하면은 통과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별검사를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게 첫 번째 이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를 총선 전에 할 거냐 아니면 총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할 거냐 이게 쟁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총선 전에 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원인이라든지 진상이라든지 피해라든지 대책을 망라해서 전체 다를 조사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오히려
정치적인 쟁점과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여야 간에 합의하더라도 이 추진하는 시기는 총선 이후로 하는 게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이었죠. 이 양양자 의원의 출판 기념회에서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 등 제3지대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원칙과 상식도 내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거든요. 원칙과 상식이 제3지대에 합류할 가능성,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대의 눈길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소위 제3지대에 모인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뭔가 연대해서 이 다가오는 총선에서 하나의 큰 세력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이제 현실성 있는 어떤 실효적인 방안이다라는 거는 공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은 선수 입장도 다 했는데 결승전 스코어를 생각을 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서로 간의 연대가 잘 될 것이냐, 뭐 하나의 어떤 세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등등의 문제는 앞으로 한 달 정도는 계속 이것을 두고 이 뉴스만 나오고 실질적인 성과는 좀 나오기 어려운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의 이제 원칙과 상식에 해당하는 이 의원들의 경우에는 공동 행동을 하겠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자의 사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 공동으로 탈당을 한다까지는 일부 보도가 나온 바도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면은 탈당을 하는 게 아직 뭐 결정은 안 됐다라는 걸 또 언론에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좀 뉘앙스의 차이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다만 지금 어떤 경선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밝지는 않기 때문에 탈당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여요. 다만 탈당을 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낙연 신당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제3지대에서 이 제3지대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력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각자의 전망이 다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망을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또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네 분이 어떻게 움직일 거냐에 있어서는 탈당까지는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이후의 행보까지 예측하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예, 뭐 제3지대 지금은 이제 4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모레 탈당을 선언하고 창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탈당하고 신당 창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1월 20일경에 아마 창당 대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그룹으로는 금태섭 전 의원과 그다음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이라는 정당. 그다음 네 번째로는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여는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 희망. 이렇게 네 가지가 제3지대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3지대라 하면 기존의 주요 정당이 1당, 2당이 아닌 제3지대의 공간을 이제 3지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연대를 하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슈별로 느슨한 연대를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연합, 영어로 말하면 이제 폴리티컬 콜리션을 구성하는 단계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마지막 최종 단계는 합당을 하는 단계가 갈 수 있는데 이 3지대에 있는 정당들이 정치적인 가치나 또 정치적인 이해관계 또 제3지대에서 주도권 다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합당까지 가기는 전체가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 현 단계는 조금 연기를 피우면서 불을 붙이려고 하는 아주 초기 단계다. 그렇게 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이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이 쌍특검법 표결에 이제 불참을 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해당 행위 감찰에 착수한 사실이 이제 좀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당론으로 정해지면 이제 반드시 이제 표결을 해야 하고 표결을 안 하면 이게 해당 행위라고 이제 간주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당론을 위배했다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왜 위배를 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윤리감찰단이 하는 것은 이게 왜 위배 사항이 됐는지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이 당론 위배가 어떤 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인 이제 징계를 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다. 이게 당론을 위배하려는 고의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이것의 표결에 불참하게 된 다른 어떤 뭐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거라고 한다면은 뭐 당론을 위배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어떤 징계 형태로 묻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온 거는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그 전 단계, 그러니까 감찰을 하는 단계라는 거는 이 당론 위배가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그래서 윤리감찰단이라는 건 상시적으로 감찰을 하는 기구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예. 예를 들면 어느 의원이 뭐 코인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비도덕적인 어떤 사안이 연루가 됐다든지 이런 풍문이 있거나 할 때 조사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하고 그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조사가 이유가 있다든지 징계 사안이라든지 이럴 때 윤리심판원이라든가 이런 데 징계 기구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그 기구입니다. 여기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일단 조사를 시행한 것은 감찰을 시행한 것은 반드시 징계 목적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거예요. 그런데 다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당론을 위배해서 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수처법 처리 때. 근데 그때는 당론 표결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자기 소신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신에 의해서 당론을 어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당적 기구에 있어서는 그것은 고의로 당론을 어겼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징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의 사안인 거냐는 이원욱 의원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불참했느냐에 따라서 갈릴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이유로 불참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이것이 잘못하면은 소위 말하는 비명계에 대한 예를 들면 어떤 뭐 징계, 예, 예. 감찰 이런 거를 활용한 어떤 찍어내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는 거여서 의미가 명확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어떤 징계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그러한 어떤 이유다라고 할 때만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해야지 이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언론 보도까지 다 돼서 이원욱 의원이 마치 어떤 일부러 당론을 어긴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소위 말하는 친명에 가까운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다 지금 뭐 논란이 일어나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당 지도부가 좀 주의해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이 부분 뭐 그러니까 뭐 비명계 찍어내기 뭐 요렇게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좀 보세요. 네, 구체적인 뭐 징계까지 갈지 안 갈지는 조금 더 두고 예, 봐야 예. 되겠지만은 징계에 착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이원욱 의원한테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위협이라 하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4월 10일 날 총선 때 공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원욱 의원이 경기도 화성이 지역구인데 지역구 주민들이 이원욱 의원이 징계를 받으면은 총선 이 공천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상당히 이탈자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상당히 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민주당 총의원이 167명 정도로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친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비명과 반명이 또 상당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작년 9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내지 기권한 민주당 의원들이 약 한 39명 정도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명, 반명 의원들에 대해서 전부 다 총선 찍어내기, 잘라내기를 할 거냐? 이게 아마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또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여당과 달리 야당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약간 구심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권력은 집중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세력은 과거 총선 과정에서 보면은 대부분 뭐 낙천, 공천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칙과 상식의 그 4명의 그 비윤이라기 보기보다는 완전히 참 뭐 비이재명이라기보다는 반이재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이 조만간 탈당을 하고 본인 주도로 뭐 창당 또는 뭐 연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5선 중진이죠.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 뭐 이상민 의원의 출마지인 대전 유성 지역 뭐 총세 판세는 뭐 영향이 상당히 미미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 충청권의 이 기대와 어떤 현실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기대와 현실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총선의 지난번 총선에서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이 다 가져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당 부분을 충청권의 의원들을 민주당이 이제 좀 확보한 상황인데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수 또 선전을 해서 지방 권력 자체는 또 국민의힘이 확보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격차가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의 민심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라면은 상당한 성과다라는 기대를 충청권이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역 의원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옮겨왔다라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힘의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이제 좀 뭐랄까요 고무되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또 이 뭐랄까요 이렇게 옮겨온 의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국민의힘에서 지역구 지금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이 지역구에서 사실 뭐 미리 준비를 해온 분도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분의 지역구 뭐 다른 데로 옮겼다는 얘기도 있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하는 과정이긴 합니다만은 그분만 있는 건 아닐 거거든요. 다른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식의 어떤 지역구로 옮겨서 온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배려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어떤 전제가 다른 지역구의 어떤 민심 위반이나 또는 조직의 분열이나 이런 걸로 이어질 경우에는 이게 또 충청권이 전통적인 스윙보터들의 어떤 그러한 표심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성도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을 영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한 효과를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살리는 게 또 지금 한동훈 비대위의 역할인 것이고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이 민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게 가장 이제 올바른 길일 것이다. 이걸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웅 의원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탈당은 그래도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김웅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국민의힘 두 번째 불출마 선언한 의원이 됐는데요. 김웅 의원은 이제 서울 송파 갑이 지역구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면서 반윤적인 정치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서 공천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김웅 의원이 지난 21대 총선 공천을 받을 때도 유승민 전 의원의 추천으로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이 당선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공천이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제 불출마 사유로 국민의힘이 민주적인 정당이 아니다. 또 헌법적 국회의원의 권리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게 보수 정당의 가치와 원칙이 아니다. 이렇게 두 가지 사유를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납득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검사 출신이고 법률가 출신이면은 당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가지고 민주화를 위해서 좀 더 목소리를 내고 조금 뭐 싸운다, 투쟁한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폐지할 특권으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사유로 들어서 본인이 불출마하는 것은 조금 명분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들기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정치적인 현실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본인은 아직까지 탈당하지 않고 국민의힘에 남아서 노력을 하겠다고 했지만은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만약에 탈당하고 뭐 무소속으로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준석 정당으로 가거나 이럴 경우에 본인도 조금 뭐 처신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명분이 좀 약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일단 뭐 명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충분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과의 어떤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런 게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여당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우리 여당 집권 여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라고 선거운동하면서 이 또 국회의원 선거 나가기가 여러모로 어렵다라는 선언을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우리 정치가 이제 너무 대결적이고 우리 편만 감싸고 상대의 어떤 흠집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악마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실망했다라는 목소리가 사실 김웅 의원 같은 사람들만 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도 이렇게 전문가여서 영입된 분들이 불출마한 사례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정치권에서 모처럼 전문가라고 해서 데려온 분들이 정치에 실망하고 정치에 대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떠나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